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문재인입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성장은 국민 성장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성장의 혜택이 재벌, 대기업, 부자들에게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그런 성장을 국민 성장이라고 합니다. 국민 성장이 이루어져야 우리 민생이 살 뿐만 아니라 소비가 살아나서 내수를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 전략에서 이제는 소득주도, 일자리, 동반성장, 혁신성장 이렇게 함께 성장을 이루는 사륜구동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을 높이자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장을 말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국민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성장입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해서 나쁜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로 그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동방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동방성장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 혁신을 살려내는 혁신성장 해야 됩니다. 신성장 동력 찾아내고 우리 청년들이 활발하게 벤처 창업하는 창업국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준비된 대통령 필요합니다. 저는 국정 경험 가지고 있고 또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다룬 그런 경험이 있고 14 정상선언 때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북한을 다뤄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정치위기 해결할 유일한 준비된 후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문재인 후보 정책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들과의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분 30초, 답변 1분 30초.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방금 안보정책 그 조정회의 하셨다고 하셨죠. 그거 하시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할 때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민순 씨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참석자들이 아니라고 하죠. 그 부분은 외교부에 회의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아니 그 부분 한번 답하고 아니 그거는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83만 개를 지금 만들겠다. 81만 개. 네, 81만 개. 이것은 거리서처럼 세금 나눠 먹기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민간을 갖다가 성장시키고 확대시켜야지 일자리를 만들지 공공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거리수로 망한 거리수로 가자는 것과 같다고 난 보여지고요. 또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50만 개 만들겠다고 하는 거든. 이 월급 줄이자는 소리인데 이 근로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우선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 일자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제는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좀 일자리 만들어서 민간 일자리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죠. 지금 소방관, 또 경찰관, 또 부사관 다 부족하지 않아요? 공고무 일자리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민간 일자리가 이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반기업 정선을 만들기 때문에 전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재벌로부터 차떼기로 정치 자금 거두고 이번에 보세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로부터 그냥 돈 이렇게 받아내고 이런 것이 반기업이지 재벌 건강하게 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반기업입니까? 저는 기업 일자리 늘리고 하면 업어줍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도 대선 때 돈 받았죠. 적게 받았지만은 받기는 받았죠. 차떼기 삼성도 그 8천억도 그거 출연 받았지 않습니까? 자, 홍보님의 질문 자, 차떼기 수준이 비하하겠습니까? 우리 그 차떼기 정당의 뭐 다 대표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쪽이 반기업 이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고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설명하신 부분들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이 제대로 발전을 해야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9조 원 정도나 과학기술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그 효과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정부는 과학기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복 과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과제에는 한 가지만 이렇게 선정해서 이제 밀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것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자.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그는 뭐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부분은 우리 안 후보님이 전문가신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안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견해를 묻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과학 연구가 조금 긴 호흡으로 그렇게 가야 하고 기초 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기초 연구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실패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단기 실적 과제에 급급해서 이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준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기초 연구 기다려준다는 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다려주는 겁니까? 지금 이제 기초 연구 부분이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본은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벌써 23명 수상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후보조차 올리지 못했죠. 그런 기초 연구가 축적돼야 우리 안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할 때 결과 위주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다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과정 위주의 감사. 그래서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성실하다면 결과를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고 불이익 주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 연구기관에 대한 국책연구원에 대한 평가 이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국책연구원조차도 전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묶어서 수익성, 효율성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연구원들, 국책연구기관들도 단기 과제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평가 방법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들의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문 후보님 10년 전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이 김정일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기권한 데 대해서 그거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사실이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은 예. 참석자들 말에 의하면 제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졌다가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저도 기권으로 이제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 그 말씀. 부분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아까 그런 영상이 남아 제 있으니까요. 말씀은 노무현 정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북한 김정일에게 먼저 우리 투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 거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안 물어봤습니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물어보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어본 사실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 회고록은 완전히 엉터리네요. 다른 분들을 기억하고 전혀 다르고 그 부분은 아마 외교부나 국정원 이런 쪽에 다 회의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무자를 배석했으니까요. 진실에 관한 문제니까 밝히지 기대하고요. 사드 찬성하십니까? 다음 정부를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찬성, 지금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 또는 배치 또는 배치 철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면 지금부터 반대라고 처음에는 했잖아요.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7월 8일 발표되고 나서는 반대하셨다가 다음 정권 미루자, 요게 지금 입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졸속한 결정이라고 예. 비판했고 우리 내부에 충분한 공로가 없었다고 비판했죠. 물론 그러다가 예. 이거는 이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문 후보님이 그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까 자꾸 중국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드 배치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효용이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지 않습니까?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노력하고 북핵 연계시키고 완전 있다고 보는 폐기 것이죠. 방법은 뭡니까? 북핵 폐기 방법이 뭡니까? 핵 폐기 방법에 대해서 첫째로 미국하고 그 방안을 합의해야죠. 그다음에 그 합의 방안을 북한이 또 받아들이도록 또 우리가 또 합의를 해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공조를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답변 시간은 끝났습니다. 35초 유승민 후보 저는 저는 문 후보님께서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서 더더욱 어제 그저께 보도를 보면 문 후보님께서는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참 황당한 문제는 지금 작년 9월 9일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5차 핵실험 할 때까지는 계속 사드 반대하시다가 만약 그럼 6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이 핵도발 또 하면 말이죠. 그러면 사드를 찬성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세상에 5차 핵실험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찬성한다? 네.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거를 여기까지 앞두고 듣겠습니다. 보수 박근혜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자, 하셨다는 시간 다 얘기입니다. 쓰셨는데요. 뭐 앞으로 네, 더 저는 쓰실 해낼 수 수 있으니까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따 주도권 토론에서 또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정책 검증 토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복지 공약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 후보님 일자리 복지 예산 그 얼마나 돈 드는지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자리 복지 예산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지. 지금 제가 발표한 공공 부분 81만 개 일자리에 5년 전체에서 21조 원, 1년간 4조 2천억 원 그렇게 든다고 이미 제가 발표해드렸습니다. 아니, 그 부양 의무제도 폐지하신다고 했고 복지 공약을 많이 내셨잖아요. 일자리 복지 공약 총액이 얼마나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 예산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제한 범위 내에서 복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도 재원과 소요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총선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복지 공약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린 정직하게 80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30조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0조 원어치 공약은 부도가 예정된 공약을 발표하신 거죠. 근데 그때는 그 30조에 13조는 증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증세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신다고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 그 박근혜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증세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인세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아니 25% 한다는 아니 것까지 후보님은 우리 명목세율 당의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법인세 인상합니까? 그러면? 정세의 우리가 설계 순서가 네. 맞으면 앞에 다른 정세들을 먼저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바꾸시니까 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합니까? 명목세 25% 인상, 가표 500억 이상에 대해서 문 후보님 공약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 후보님 공약입니까? 제가 발표 안 했지만 당연히 저희 공약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실효세율부터 제가 당 대표한테 다 실효세율부터 만든 올리고 명목세율을 하겠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효세율 암만 해도요 최저한세율 정도 올리는 건데 1조 안 됩니다. R&D 좀 줄이고 해도 맥시멈 2조 5천 안 돼요. 지금 문 후보님 내고 금액이 계신 공약을 거의 그 부도 공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질문 시간. 금액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나가야 되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부자 정세해야죠. 그래서 고소득자, 그다음에 또 고액 상속, 고액 정려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에 따라 우리의 그 아까 말씀드린 복지 이런 소요를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죠.